1789년 7월 14일 오전 10시 파리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침 노을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이었습니다. 8만 명의 민중이 바스티유 감옥을 향해 몰려갔습니다. 왕권의 상징이자 절대 군주제의 요새, 그곳을 함락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오후 5시 30분, 천년을 이어온 프랑스 왕정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극적인 순간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스티유 함락 100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789년 4월 초,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화려한 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여전히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고, 귀족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영원할 것 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전 밖 파리의 빵집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밀가루 가격은 1년 전에 2배가 넘었고,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 임금으로는 빵 한 덩이도 사기 어려웠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지만 동시에 가장 불평등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전체 인구 2,800만 명 중 성직자와 귀족은 겨우 6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토의 40%를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3신분이라 불리던 평민들은 모든 세금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농민은 수확의 절반 이상을 교회와 영주에게 바쳐야 했고, 상인들은 지역마다 다른 통행세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왕실 금고는 텅 비어 있었고,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하느라 빚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재무총감 칼로는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귀족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지만 귀족들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175년 만에 3부회를 소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특권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789년 5월 5일 베르사유에서 3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제1신분 성직자 291명, 제2신분 귀족 270명, 제3신분 평민 578명이 모였습니다. 평민 대표가 숫자로는 더 많았지만 투표는 신분별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성직자와 귀족이 손을 잡으면 언제나 2대1로 평민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회의가 아니라 기만이었습니다. 6월 17일 평민 대표들은 역사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스스로를 국민 내회라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왕의 허락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루이 16세는 분노했습니다. 6월 22일 왕은 회의장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대표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근처 테니스 코트로 몰려가 맹세했습니다.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절대 해산하지 않겠다고. 왕은 군대를 동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6월 말부터 파리 주변에 스위스 용병과 독일 용병 부대 2만 명이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제3신분 출신이었으니까요. 7월 11일 루이 16세는 개혁파 재무장관 네케르를 해임했습니다. 이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파리는 즉각 폭발했습니다. 7월 12일 일요일 팔레 루아얄 광장에서 젊은 변호사 카미유 데밀랭이 탁자 위에 올라가 외쳤습니다. 시민 여러분, 무기를 들 시간입니다. 군중은 총포상과 무기고를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화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외쳤습니다. 바스티유에 화약이 있다. 7월 14일 화요일 아침, 역사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은 중세부터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8개의 탑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두꺼운 성벽은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무장한 시민 8만 명이 그곳을 포위했습니다.
수비대장 드 로네는 82명의 병력으로 방어했습니다. 오전 10시 첫 발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시민군은 대포를 끌고 왔지만 성벽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98명의 공격자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정규군 일부가 시민 편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진짜 대포 앞에서 바스티유의 성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 드 로네는 항복했습니다. 천년 왕정의 요새가 단 7시간 만에 함락된 순간이었습니다. 민중은 환호했지만 복수도 잔인했습니다. 드 로네는 시청으로 끌려가던 중 칼에 찔려 죽었고 그의 머리는 창끝에 꽂혀 파리거리를 돌았습니다. 바스티유에는 단 7명의 죄수만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석방된 죄수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왕권에 맞서 민중이 승리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베르사유에서 이 소식을 들은 루이 16세는 측근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반란인가? 측근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이것은 혁명입니다. 그날 일기장에 루이 16세는 단 한 단어만 적었습니다. 무. 그는 사냥감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에 쓰던 그 표현을 썼습니다. 왕은 여전히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월 17일 루이 16세는 파리로 갔습니다. 시청 발코니에서 혁명의 상징인 삼색 모자장을 쓰고 군중 앞에 섰습니다. 환호도 있었지만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왕은 더 이상 신이 내린 절대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의지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혁명의 파도는 프랑스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농민들은 영주의 성을 불태웠고 수백 년간 이어진 봉건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를 대공포의 시대라 불렀습니다. 두려워한 것은 민중이 아니라 특권층이었습니다. 8월 4일 밤, 국민의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유주의 귀족들이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봉건제가 폐지되었고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8월 26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 17개 조항의 선언문은 이후 전 세계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 권리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루이 16세는 여전히 베르사유에 머물며 개혁안의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10월 5일, 파리의 여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7,000명의 여성들이 빗속에서 21km를 걸어 베르사유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빵을 원했고 왕을 파리로 데려오려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왕실 가족은 마차에 올라 파리로 향했습니다. 군중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제빵사와 제빵사 부인, 그리고 작은 제빵사 견습생을 데려왔다. 왕은 사실상 인질이 되었습니다. 100일 전만 해도 신성불가침의 절대 군주였던 루이 16세는 이제 국민의 감시 아래 놓인 입헌 군주가 되었습니다. 천년간 이어진 프랑스 왕정의 권위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의 돌들은 하나하나 해체되어 프랑스 전역으로 보내졌습니다. 폭정의 상징이 자유의 기념물로 변한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단순한 정치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왕의 권력이 신에게서 나온다는 천년의 믿음이 무너지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념은 이후 전 세계 혁명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물론 프랑스 혁명은 공포 정치와 유혈 사태라는 비극도 낳았습니다. 루이 16세는 4년 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고 혁명은 스스로의 자식들을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봉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인권의 이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단 100일 만에 왕정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민중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불평등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